자, 교재 25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제4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4조를 보시기 전에 그 2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인 것 상속된 토지. 근데 옆에 상속되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죠. 자, 그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이렇게 다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죠.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아파트는 뭐다? 건물이죠.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 있으면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이 아파트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자, 다시 잘 보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사망을 하면 소유권이 자식으로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상속되는 아파트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을 여기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자식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데 여러분이 개공사로서 저 자식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을 너에게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수수료 얼마 줄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데 자식이 또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 주면 고맙고요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 눈 못 감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자기 것인데 그래 주면 고맙기는 뭘 고마워. 그죠? 더 정신없는 놈 수수료 50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쌓고 있으면 그죠? 날 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상속이 되는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이제 상속을 받았어. 그러니까 상속 받은 아파트잖아. 그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걸 작은 차이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왼쪽 밑에 펴보면 상속된 토지, 즉 상속받은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상속되는 토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이 작은 차이를 구분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금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민법 제186조가 있어요. 민법 186조는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은 성경과 같은 말씀, 불교에는 불경과 같은 말씀이에요. 186조가 뭐라고요?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이 말이 186조인데 이 186조를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인입니다.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이라고 치고 5억에 매도를 하고 을이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대금을. 그러면 이 아파트는 갑 걸까요? 을 것일까요? 갑이 아파트를 5억에 팔겠다고 계약을 하고 을이 매수자가 5억을 다 지급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 거냐고. 당연히 갑 겁니다.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등기하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지금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 등기됐습니다. 소리 안 했잖아. 지금 이거죠. 그래서 민법 186조는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186조예요. 근데 이게 신민법이고 60년도 이전에는 대금만 지급하면 그때는 물건이 바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를 구민법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구민법 지금 공부할 필요 없잖아. 바뀐 지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신민법은 대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186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살다가 보면요. 예전에요. 이 농토를, 이 농지를 우리 할아버지가 콩 2가마니를 주고 샀다더라. 콩 2가마니를 줬다 이 말은 대금을 납부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사기는 우리 걸로 샀지만 농사는 짓는 사람이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면서 뭐 1년에 쌀을 1가마니 줬다든지 뭐 무슨 수가 있었겠지. 이제 6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샀는 거라니까 이제 이 땅을 돌려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돌려주시오 하니까 그 농사 짓고 있는 분이
무슨 소리,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농사 지은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니 이런 경우가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말이 안 맞으면 뭐 한다? 소송을 내잖아.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때 그 60년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라는 증명서, 영수증이 있거나 정인이 있으면 소유권은 넘어옵니다. 그때는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바뀐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60년도부터는 이제는 안 돼요. 등기하여야 한다. 이게 186조다 이 말이에요. 그 186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문 하나만 내려가면 187조는 그런데 상소,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그리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하고 처분하라. 이게 187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대표적으로 상속 봐요.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 이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누구 거다? 자식 거예요. 근데 자식이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이렇게 변동되는 상소,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동되니까 이거는 중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 지금 민법, 등기법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하고 연결하면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은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자식에게 소유권이 바뀌는 걸 내가 중개해 줄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판결 마찬가지. 판사가 이 토지는 A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바뀐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죽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공용, 수용.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공용 수용이 뭐라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여기 도로를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닦는데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고속도로를 닦거나 말거나 내 땅은 죽어도 국가가 수용 못하게 하겠다. 만약 그런다면 만약에 고속도로를 닦아 나가다가 이거를 수용 못하면 무슨 놈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 땅을 수용하겠다. 수용을 딱 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해버려요. 소유권이 누구 걸로 넘어간다? 국가 걸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국가가 싹 밀고 길을 닦는다고 저렇게. 그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죠. 공공의 목적으로 위해서. 물론 국가가 수용할 때는 당연히 보상해주고 수용하겠지. 그죠?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할 때는 국가가 수용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내리면 소유권이 국가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동으로 길을 닦도록 만들어주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바뀌는 거예요. 경매 마찬가지. 경매가 무슨 뜻이죠? 자, 이 물건이 경매나 왔다. 그럼 여러분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빨리 적어내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이 경매에 중개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중개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법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중개 개공사가 법원에 가가지고 어이 김 판사 내가 저 아파트를 저 사람이 낙찰받도록 내가 중개해 줄게. 수수료 얼마 줄래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 판사 이 물건을 저 사람이 낙찰받도록 내가 중개할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죠? 만약에 법원에 가서 김 판사 이런 사람 한다 그날 집에 못 갑니다. 법정 모독죄로 구속돼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으로 먼저 사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소유권을 주겠다고 법으로 정해진 걸 내가 중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상소, 판결, 공용, 수용, 경매 다 같은 말이니까 상속되는 아파트는 안 되지만 상속된 아파트는 되는 거예요. 여기 판결되는 아파트 안 되지만 판결받은 아파트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공용, 수용되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물건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제 공용, 수용된 토지,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되는 아파트 안 돼요. 경매 받은 아파트,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지. 그거를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자, 시험에서는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상속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거기 표 밑에 보면 상속된 토지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상속되는 토지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를 개념을 잡아보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아예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중개를 할 수 없으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게 뭐다? 상소, 판결, 공용수용, 경매, 기타 법률이니까 상판떼기 보면 공경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거예요. 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건 뭐다? 상판떼기 보면 공경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라고. 그럼 이게 이제 등기 시간에 어떻게 문제가 들어오는가 하면 1, 2, 3, 4, 5번 매매. 이게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입니다. 5개를 던져놓고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답이 몇 번? 그렇지. 5번 매매. 등기하여야만 물건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상판떼기 보면 공경한다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죠? 이건 민법, 등기법 또 우리 중개사법하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186조, 187조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난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이걸 잡으라고.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동되는 게 뭐다? 상판떼기 보면 공경한다. 그거 기억하시라고. 상이 뭐죠? 상소, 판결, 공용, 수용,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 등기 시간에 많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기타 법률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자기 땅을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은 등기 안 해도 누구 거다? 등기 안 해도 갑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신축 건물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도 자기 건데 만약에 갑이 자기 땅에 상가를 짓고 이 상가를 분양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분양해야 돼. 그죠?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익혀보시는 겁니다. 자, 기타 법률의 규정은 집합구문에서 쫙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나오지만 최소한 4가지는 익혀놓으셔야 돼요. 사법시험의 1차 수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사법시험도 없어졌지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판떼기 보면 공경한다. 이 정도는 들어놓으셔야 돼. 그죠? 이것들은 중개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 연결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완 수업을 했다면 이제 제4조입니다. 제4조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이 단어는 너무너무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죠. 틀리면 내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틀리면 자존심 상합니다. 문제는 하나 아니면 2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할 때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들어옵니다. 거기 일단 위원회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회 글자 3글자에 동그라미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듭니다. 코로나가 막 돌아다니면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있듯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위원회라 하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도 중요한 제도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책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제도에서 중요한 제도잖아. 그죠? 여기가 그래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자,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동그라미 1번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 강조하는 글자 이해해야 되죠.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둘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때 뭐를 심의합니까? 박스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자격 취득 밑줄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 밑줄 디귿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손해배상 책임 밑줄 리얼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줄 꺼놓고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데 자, 심의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 그럼 객관식 문제 4개가 얼마나 좋겠어요. 감각적으로 쓸데없는 걸 하나 걸어놓고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가 따라 붙었는데 자, 첫 번째 뭐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거 줄 것이었죠. 중개업의 육성 그리고 순서를 달리해서 중개보수의 변경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근데 거기 교재는 3번, 4번이 바뀌어 있죠. 그 바뀌어 있는 이유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암기 코드로 그래 만들려고 자기 암기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법 조문대로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자, 중, 보, 손을 심의한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중, 보, 손 이렇게 기억해 놓고는
손이 뭐죠? 하니까 몰라요. 이러면 여기 날 세는 거잖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격을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고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한다. 스스로 느끼셔야 돼.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격을 취득해야 뭐를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서 심의한다. 그러니까 이걸 막 자중보손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로 기억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기관에서 심의한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 취득에 관한 거 굳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금 그 1, 2차 시험이 민법, 개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는 게 과목이 많다 작다? 여러분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야 무슨 경영사 되는데 이런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들걸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야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자격 취득에 관한 상황으로서 원래 민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민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결의해버리면 이 자리에 졸도하는 분 반 생깁니다. 지금 공부했는 게 민법밖에 없는데 폐지 한번 해봐요. 뭐 까무러 쳐버리지. 이런 것도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걸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민법을 폐지하겠다도 졸도할 일이지만 2차 과목에 국민윤리를 추구하겠다. 여러분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윤리 그 자체지만 그것도 공부해보면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중개사 시험에 초반기에는 윤리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폐지돼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영향력을 얼마나 미친다는 걸 느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의합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손해배상도 뒤편에서 공부도 했지만 법인은 얼마 가입하죠? 2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 1억을 가입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지금 내내 수업했지만 그 금액이 높은 금액이다, 낮은 금액이다. 아주 낮은 금액이에요. 지금 여러분 원래 들어와서 아파트 웬만하면 한 10억 하잖아 서울에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공사가 아파트 매매 한 건 하고 10억짜리 매매 하나 하고 전세 5억짜리 하나 했다고 쳐요. 그럼 한 달에 2건 10억짜리 5억짜리 있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움직이는 게 15억이 움직이는데 손해가 나면 공인중개사 1억을 담당하고 지금 영업하라고 돼 있다고. 그럼 1억이라는 금액이 낮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이걸 따라가려면 막 공인중개사는 5억, 법인은 그래도 한 10억 가입해놓고 영업해야 돼. 또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경매로 상가를 하나 받아줬다. 그 상가도 가격 나름이지만 5억짜리 상가도 경매 하나 받아줬다. 매매 하나, 임대 하나, 경매 하나 받았다. 3건 했다. 20억이 막 움직이는데 손해에 대해서 1억을 책임져라. 이게 너무 약하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공인중개사는 5억쯤 올려야 되는데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대략 20만 원쯤 경비가 들어요. 그럼 5억이면 100만 원 든다는 말이잖아. 사고 안 나면 없어지는 돈인데 이게 부담되니까 안 올릴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고.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 책임을 여기서 결정한다고요. 심의해가지고 공인중개사 5억, 법인은 10억 가입하시오. 이런 것들을 심의하니까 여러분한테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심의사항 4가지 중요합니다.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심의하는 것,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 첫째 뭐 자격을 취득하는 것. 두 번째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을 여기서 심의한다. 더 중요한 말은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을 여기서 결정했는데 시도지사가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라고 시도지사를 구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수를 바꾸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하면 XX. 그래서 반드시 심의사항은 반드시 누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자격 취득에 관한 것이라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강조해 놨죠. 내려가면 그럼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니까 2번에 1번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동그라미 슬쩍 제외하고 하면 틀립니다. 포함하여 7에서 11명으로 구성합니다. 7에서 11명 밑줄을 긋는데 이거를 공부할 때는 얼마나 편해요. 7에서 11명 이러면 시험에 나오면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7에서 19명, 7에서 15명 막 이래 들어가면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 7월 11일 이런 식으로 기억해놔요 지금. 그죠? 7에서 11일을 어떻게 기억한다? 7월 11일 이렇게 숫자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데 요거 시험에 뭐라고 내고 싶은가 하면 위원장은 국토장관이 되고 하면 틀려요. 옆에 국토장관 X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사람들 중에서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자, 그때 다음 사람들 박스에 보면 기억부터 쫙 내놓는데 전부 전문가들이죠. 뭐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건데 이런 게 뭐 시험에 나와서는 될 문제는 아니겠죠. 참고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면 박스 밑에 4번 이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의 동그라미.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줄 걸까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까지 줄 것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이 말은 이거죠. 거기 박스에 기억해 보면 4급 이상 공무원도 심의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공무원은 임기가 2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해당 업무가 그 일인데 2년만 공무원 생활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공무원은 자기가 하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 2년만 하고 그럼 공무원 그만두란 말이고 지금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됐고 넘어가서 위원장의 직무. 야, 여기도 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데 2번 보세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 줄 거 놓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슬쩍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하면 여러분 막 딸려 들어가고 싶어져요. 밑에다 적기를 부위원장 X 적으셔야 돼요. 부위원장이 없어요. 거기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읽으시면 되죠. 뭐 운영은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6번이 그래도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찾았습니까? 그 6번에 제목에 줄 거 놓고 지금 그 세 마디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재척, 기피, 회피가 뭔가 하면 자, 위원들이 이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이 자기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기 업무와 연결이 돼 있으면 자기 유리하게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재척 빠져라 이 말이에요. 기피 나는 회의를 안 하겠다. 기피 아니면 회피해라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좀 더 편하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재판을 해요. 자, 한 사람 재판을 한 사람이 원고, 피고가 있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판사가 원고의 부부관계다. 그러면 이거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두 사람이 재판하는데 한쪽이 재판장이 만약에 그 사람의 한쪽에 부부관계다. 그러면 그 사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재판장은 나는 이 재판을 못한다, 재척한다, 기피한다, 내가 빠질게 또는 회피한다.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재척, 기피, 회피 됐죠. 자, 그러면 거기 박스에 보시니까 기억 방금 했던 말 거기 6번의 기억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단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니은에 보면 친족이거나 친척이었던 사람 방금 이야기했죠. 그러면 빠져야 된다 안 빠져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빠지는 걸 재척, 기피, 회피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내용만 알아듣고 근데 해당되는데도 안 빠지고 뻐적뻐적 심의를 하면 해촉을 시켜야 돼.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오른쪽 제일 상단에 가면 동그라미 3번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해놓고 이런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면 해당 위원을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누가 해촉시킨다고요? 국토장관이 해촉시키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잖아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대요?
국토기탕부 제1차관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 다르잖아 지금 사람이. 그지?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위에다가 아예 적으셔야 돼요. 이 위원장이 해촉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X다. 국토장관이 해촉한다. 그거 하나가 시험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를 정리하셨다면 지금부터 오리지널이에요. 시험 제도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시험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이 시험을 누가 칠까? 이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치는 시험, 그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 줄 거고. 2번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이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치는 데는 시험기관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나 약사 시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의사 약사 시험 누가 칠까요? 의사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험 친다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겠지. 그러니까 약사든 의사든 시험기관장이 있고 중개사도 시험기관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험 제일 많이 국가고시가 제일 많이 인원이 참석하는 게 무슨 시험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거 수능이에요. 수능. 아니고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은 국가가 시행하는데 국가하고도 누가 시행할까요? 교육부에서 시행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여러분 수능 시험 친 나라는 전국 50몇만 명이 응시하니까 나라가 비상 걸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교육부 장관이 이번 시험은 뭐 변별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발표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국가가 진행하는 시험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시험에서 인원이 많은 거.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대략 30만 명 원서 내요. 그죠? 물론 30만 명이 원서를 내는데 30%는 결시해요. 70%만 응시해요. 지금까지 통계가 그러니까 원서 낼 때 보면 옆집 아저씨가 낸다니까 나도 한번 내보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뭐 공부는 공짜도 안 하고 그냥 원서 내는 기간에 원서 내본 사람이 30%예요. 그래서 대략 30만 명이 원서를 내면 30%는 결시해요. 27만 명 정도 응시합니다. 30% 결시하고. 그 중에서 지금 대략 뭐 1차만 합격한 자, 2차만 합격한 자에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합격자로 뽑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통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인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국민고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국민고시라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아직도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국민도 아니라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개사 공부 여러분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나가면 밖에서 운전면허증보다 조금 어렵단다. 한번 해보지. 운전면허증도 조금 어려운지. 그죠? 장난 아니죠. 사실은. 그죠? 완전 고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고시 수준에. 일단 합격만 하면 뭐 얼마든지 말이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이래요. 나 애기 업고 다니면서 이제 새댁이니까 애기 업고 다니면서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사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는가 하면 3년 하고 이거 생략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게 3개월만 해가 될 문제가 3개월 만에 제목 다 아는 것도 안 쉬운데. 그죠? 그만큼 여러분은 고생하고 양이 많습니다. 자,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에 내려오면 국토장관이 실시할 때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정도는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출제위원. 자, 출제위원은 누가 정합니까? 1. 시험시행기관장은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 지금 뭐에 동그라미 했죠? 시험시행기관장이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그랬잖아. 그죠? 뭐라고 내고 싶을까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하면 틀려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요, 첫 번째 파트만 빼고 나면 전부 다 시험시행기관장으로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험시행기관장은 누구지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장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 신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조문이 있는데 슬쩍 줄만 하나 것이고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거 학생들이 아는 거 좋다 안 좋다? 잘 안 내요 시험에. 그죠?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문제를 현저하게 잘못 냈다면 5년 동안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3번 응시 자격입니다. 별표. 지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 국토장관을 알았다면 시험 치는 자격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법은 이랬어요.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자격이 그렇게 됐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말은 외국인은 못 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또 19세 이상으로서 이 말은 미성년자 시험 치면 안 된단 말이었잖아. 그죠? 그런 조건들이 있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법 조문이 없어요. 그 응시 자격은 법 조문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된다? 아무나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시험 치는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아무나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던졌으니까 이제 묻습니다.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래요. 아무나 된다 그러잖아요. 뻥띠엔 이게 베트남 여인입니다.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베트남 여인이 응시할 수 있다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 그냥 한국말 다 알아듣는 여러분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금 이거지. 그런데 그 베트남 여인이 합격을 했다. 자격증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교부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오예요. 황사 부는 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 있어요. 뭐 부는 날? 황사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어요. 그 자를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공부해요. 완전 맛이 갔는 자예요. 피성년후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래요. 아무나 되니까. 그 사람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지. 일단 쳐봐야 알죠. 안 돼요. 이러면 그 사람은 웃다가 화내는 수 생겨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도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합격을 했다. 자기적이 나갈까요? 나갈까요? 당연히 자기적 나갑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오, 그 대신에 공인중개사가 되더라도 중개업은 못하겠죠. 맛이 간 사람이 그죠? 지금 말하고 있는 스토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고 누구라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니까요. 외국인도 되고 뻥띠안도 되고 뻥띠안 누구죠? 베트남 여인도 되고 맛이 간 사람도 되고 그죠? 말도 안 되지만 5살짜리 어린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지금 대답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도 된다니까요. 5살짜리가 시험 칠 수 있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모르지. 쳐봐야 알지 일단은. 그죠? 아니 몰라요 아직 그래도. 5살짜리도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살짜리가 합격을 했다. 자격증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교부됩니다. 정신 차려요.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하면 O예요. 근데 5살짜리가 합격했다고 중개업은 할 수는 없죠. 여러분한테가 5억에 살랍니까? 팔랍니까? 개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자, 그러면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3번 1번.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이 2사람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시험에서 안 빠질 수가 없다고요. 1번 자격이 취소된 후 줄긋고 3년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거기 2번에 두째 줄에 보면 부정행위를 한 자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이 사람만 시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2사람이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 누가 시험 못 칩니까? 그래,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3년 동안 못 쳐요.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시험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못 치니까 가장 중요한 2사람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시험 칠 수 있다는데 못 치는 사람 2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 자기가 해당되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야 돼요. 시험도 못 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남들이 아니까 어차피 뭐 수업은 듣고 어차피 오늘 수업은 다 듣고 내일부터 안 나와야 돼요. 그 내일부터 결석한 사람은 여기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지만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시험에 나오면 OX. 오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5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못한다 소리는 듣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걸 구분 못해요 지금.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자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어기시할 수 없으나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전부 다 X하고 싶어진다고. 오에 중개업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어차피 뭐 중개보조원밖에 못 하겠지 그죠? 요거 두 개의 개념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필기는 잘 해놓고 답은 다른 데 가서 찍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는 잘 해놓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지만 중개업 자체를 못 해요. 결격 사유라서.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즉시 될 수 있다. 요거 하나를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시험 시행. 자, 시험 자격이 따랐으니까 시험 시행 2번에 1번 첫째 줄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X.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이상의 동그라미. 설렁설렁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 시험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날 샌다니까 지금 그죠?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게 법이 왜 그래 되어 있는가 하면 그죠? 모든 국가고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국가고시는. 중개사 시험도 국가고시니까 우리 1차 과목이 뭐죠? 미치겠다 민법 있어요. 미치겠다 민법. 괴롭다 괴롭 있어요. 이거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목. 또 공법. 하여튼 이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는가 봐. 하여튼. 그래도 2차 과목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 하면 그래도 중개사법 이렇게 해야지. 아니 공법 시간이면 공법이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나 지금 공부하시는 분 원래 되겠나 걱정합니다 사실은. 정신 차려서 수업해요. 정신 차리고. 2차 과목에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포의 공법이 있어요. 공포의 공법. 그리고 그저 그런 과목을 공시세법이라 그래요. 또 공시법 세만 뜯고 그저 그렇다면서 또 이런 말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지. 그래서 모든 국가고시는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시험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치기 때문에 시험은 1회 시행한다 하면 틀려요.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주택관리사 시험도 국가고시인데 주택관리사 시험 다음 달 6월 달에 1차 시험 쳐요. 그럼 1차 시험을 치면 합격자가 한 달 뒤에 발표 나가겠죠. 그 자들을 모아서 2차를 치는 거예요. 모든 국가고시는 그래 되어 있다고. 그런데 중개사 시험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차와 2차로 구분은 하지만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시험 1년에 한 번 치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 하시면 날 새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1회 이상 시행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당해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시험위원회 의결, 아까 좀 전에 들으셨죠? 의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당해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봐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심의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 여러 가지 사정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수업 안 되겠다. 그럼 원래 시험 없음 이래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결을 해버리면 원래 시험 없음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황당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 할지 안 할지. 의결을 해봐야 알지. 의결을 해봐야. 누가 안 해요. 그래 해봐야 알지. 자기가 위원도 아니면서 안 해요. 그런 줄 알고 거지. 그건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나는 지금 원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시험을 8월 달에 칠지 11월 달에 칠지 이걸 모르고 지금 공부한다면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은 예정 공고를 하도록 딱 돼 있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빠졌는데 예정 공고 언제까지 합니까? 거기 시험 시행 옆에 적어요. 예정 공고 2월 28일까지 해요. 원래 시험은 대략 언제다 이렇게 예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2월 28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공고가 원래 10월 30일 토요일로 예정이 나왔어요. 그럼 예정이 나왔으면 확정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다 또 적기를 확정 공고 90일 전. 우리 교재는 지금 그거 빠져 있습니다. 본교재는 있습니다. 요약집에 빠져서 그렇지. 자, 그럼 소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매년 2월 28일까지는 원래 시험이 언제쯤 있을 것이다라고 예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 예정이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하고 예정이 나왔어요. 나오면 확정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확정은 며칠 내에 해준다? 90일 전에 해주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9월 30, 8월 30, 7월 30일까지는 확정 공고해 주니까 여기에 90일 전에 확정 공고해 준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그전에는 60일이었어요. 60일 하면 틀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60일 전에 공고해 주는 게 좋겠다. 90일 전에 해주는 게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좋잖아. 그죠? 유리한 조문을 불리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90일도 중요해요. 지금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한다를 2년 전에는 12월 31일까지 예정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지문의 답으로 나왔어요. 거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정 공고 언제까지 한다? 2월 28일. 확정 공고 언제 한다? 90일 전에 확정 공고합니다. 자, 그럼 시험이 공고되면 이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재밌습니다. 내려가면 3번 수수료의 반환의 동그라미.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쳐보셨죠. 대학 입시라든지 취직시험이라든지 뭐 영양사 자격증이든지 뭐 요양사 자격증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칠 때 원서 내죠. 원서 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밑에 고래 딱 적어놨어요. 보면.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안 치면 반환해줘요. 그래서 지금 반환의 동그라미 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내용인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반환을 해준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반환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내려가면 응시 수수료의 반환.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면 과오납에 줄 거고 잘못냈다면 그 잘못냈는 건 다 돌려줘야 안 되겠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 부제출에 시험 기관의 귀책 사유 줄 거고 시험 기관에서 잘못 받았다. 그럼 당연히 다 돌려줘야 안 되겠나. 귀책 사유로. 또 시험 시행 응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해 주는데 자, 첫 번째 과오납은 전부 다 돌려줘요. 잘못 냈는 거.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관이 잘못했다. 귀책 사유로 하면 잘못된 거 다 돌려줘요.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접수 기간 내 줄 거 놓고 수수료 전부 돌려줘요. 전부의 동그라미. 자, 드디어 2번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된 날로부터 7일 내로 줄 거고 얼마? 60% 돌려줘요. 자, 그 다음 3번, 그거 틀렸으니까, 틀린 게 아니고 참.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줄 거예요. 7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줄 거 놓고 얼마 돌려준다? 50% 돌려줘요. 굳이 날짜를 그림으로 보면 편하겠죠. 이런 필기는 하지 마시고. 자, 8월달 되면 학원에서 오늘까지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원서 접수하는 사람들은 마감일 전에 냅니까? 마감되고 난 뒤에 냅니까? 마감일 전에 내죠. 전에 냈던 자가 나 시험 치기 싫다. 그러면 얼마 돌려준다? 100% 돌려준다. 마감됐습니다. 된 날로부터 7일 내로 원하면 얼마 돌려주고 60% 반환합니다. 그 다음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면 얼마? 50%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반환하면 50% 돌려주니까 원래 시험이 10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10월 20일까지는 반환하면 50% 돌려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옛날에 이랬어요. 마감되고 난 뒤에 7일 내로 60%, 다시 7일 내로 50%였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유리한 조문은 기억해야 된다니까. 유리해졌으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일로부터 10일 전까지는 50% 돌려줍니다. 자, 이제 시험을 응시했으면 드디어 자격증의 교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그죠? 꼭 합격하셔서 원래 자격증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을 누가 교부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놓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때 2번 시도지사는 합격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합격자 공고일 줄 거 놓고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기재하고 교부해 줍니다. 내려가면 큰 2번 자격증의 재교부. 자, 물어봅시다. 자격증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재교부 다시 받을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상식인데 이제 중요한 거 누구한테 재교부 받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누구에게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받습니다. 이 뜻이겠지. 여러분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용인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 용인에서 자격증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경기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 누구? 서울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격증을 교부할 때 여러분이 친정이죠. 이름이 딱 서울시에 등록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 자격증을 받았지만 제주도에 가서 영업할 수도 있잖아. 그 제주도지사 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서울까지 와서 신청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3번. 이렇게 받았던 자격증을 뭐 할 수는 없다. 양도되어 할 수는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그 자기 이름을 사용하게 하거나 또 자기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도대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내용은 단조롭지만 2번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빌려주는 놈은 당연히 1년에 1,000만 원이지만 빌려서 하는 놈도 똑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마지막 3번도 중요해요. 별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위반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지금 1년 1,000만짜리 한 3개가 싹 지나갔는데 딱 보면 여러분 뭘 느끼는가 하면 자격증에 관한 것은 전부 1년에 1,000이에요. 양도되어 하거나 또는 빌려서 하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다가 걸리면 1년에 1,000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은 당연히 취소되는 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암기표 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암기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표 지금 항상 우리 요약집에 딱 꽂아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5월달부터는 이제 암기표 펴놓고 3번 봅시다, 4번 봅시다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 이제 수업이 마무리니까 나가면서 받으시면 되고, 자, 수업 떴습니다. 암기표 가지고 계시는 분 1번 제목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 표를 보는 법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이 표는 가지고 있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35개 주제를 해놨는데 사실은 중간에 빈 여백에다가 또 빡빡하게 더 들어갔으니까 그 양이 더 많은데 이 표를 만들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앞에 있는 부분을 자주 보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100% 나오는 거 앞에 진열하자 하고 지금 1번에 넣는 게 뭐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예요. 근데 그 제목을 잘 봐야 되는 거 자격 취소는 누가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까? 밑으로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양대로 부정을 심하게 하면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양대 부정직에서 양도나 대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왕 보는 거 2번. 오늘도 공부했지만 소공사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누가 된다? 소공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제목부터.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아,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인 설설의 내용을 따라가셔야 돼요. 암기하라고. 또 우리 수업 중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번 봅시다, 8번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수업 중에 계속 연결할 겁니다. 지참하시고 꼭 암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표가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 표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 표 때문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같은 자료가 나가도 합격한 사람만 인사합니다. 원래 공부 안 한 사람 인사 안 합니다. 원래. 그지? 그래서 꼭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 지참하시고 오늘 요약집 첫 시간이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나갈 때 지참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수업이 30페이지가 보면 개설 등록이라는 이제 파트로 단원이 달라지는데 이 단원부터가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오리지널 본론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격증을 왜 따지요?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거잖아. 그죠? 그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절차로 접어듭니다. 이 단원이 이제 오리지널 본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차에는 개설 등록으로 가려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